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타임에 하실 내용은 우리 교재 317페이지 그 예산과 법률입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의미 정도로. 자, 일단 예산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성립이 되는 건데, 그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때 다시요. 예산은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성립이 돼요. 근데 국회를 통과할 때 어떤 형식으로 통과되느냐? 크게 이제 법률주의가 있고 예산주의가 있어요. 자, 먼저 법률주의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영국과 미국이 이런데 해마다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때요.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통과해요. 그래서 이들 나라는 예를 들어 2015년도다. 그럼 2015년도 세출에 관한 세출법이 있고 2015년도 세입에 관한 세입법이 있어요. 전부 다 세입법, 세출법,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를 법률주의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양가로 2번 예산주의 또는 의결주의라 그러는데 헌법 자체에서 법률과는 별도로 해마다 예산이라는 형식으로 국회를 통과해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의결을 받습니다. 뭐 그 정도 차이점들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 중심으로만 동그라미 1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우리나라는 예산이 법률과는 별도의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통과해서 법률과는 별개의 법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별도의 법적 구속력을 지닙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는 예산과 법률이 구분이 되죠.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법률이고, 그래서 이제 그 표에 보시면 318페이지 예산하고 법률이 구분이 되다 보니까 거기 이제 거부권 행사 보세요. 이제 대통령이 비토 포인트 명칭이 뭐냐면 법률안 거부권이에요.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예산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못합니다. 법률안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 효력에서 세 번째 보세요. 예산은요 1회계년도짜리죠. 회계년도 내에서만 구속력을 갖고, 그 다음에 예산은 국민은 구속하지 않아요. 국가기관만 구속해요. 반면 법률은 어때요? 한번 만들어지면 폐지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발생하고, 법률은 예를 들어 대통령도 구속을 받고요.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국민들도 구속을 받죠. 그래서 바로 위에 예산은요, 이런 법률은 일반 국민들도 구속을 받다 보니까 법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동시에 공포를 해야 돼요.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돼. 근데 예산은 그냥 공포가 필요 없어요. 행정기관, 국가기관만 구속하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성립이 됩니다. 자, 요 정도 봐두시고 이제 318페이지로 갑시다. 318페이지 하단에 정부 회계제도.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정부 회계제도. 자, 318페이지 정부 회계제도. 그러면 회계제도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요. 일단 자, 회계제도는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그러니까 회계의 뜻이 이런 거죠.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어떤 경제 주체가 있으면 그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죠. 경제적 사건의 대표가 거래예요.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이렇게 경제적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요? 금액과 사건을 장부에 기록을 해요. 그러면 기록된 거를 분석하고 평가하면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얼마의 손해가 생겼는지 수익이 생겼는지, 뭐 현재 나의 재산 상태는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거를 회계라 그래요. 그래서 회계제도는 자, 먼저 거래, 경제적 사건의 대표가 거래죠. 그래서 거래가 생기면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거래가 과연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할 것이냐. 그래서 거래 인식 기준에 따라서 회계제도는 현금주의 회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주의 회계가 있고,
다음에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거래의 인식 기준에 따른 구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장부에 기록하는 거를 기장이라 그러거든요. 기장. 그래서 기장 방식을 기준으로 보면 회계제도는 자, 단식북이라는 게 있고 기장이 북입니다. 그 다음에 단식의 대칭어. 단식이 있으니까 복식이 있겠죠? 복식북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자, 거래의 인식 기준에 따른 구분, 현금주의. 현금주의는요, 이런 대부분의 거래에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죠. 이렇게 대부분의 거래에 수반되는 현금의 입출금, 입금과 출금, 여기에 초점을 둬서 거래를 인식하는 게 현금주의예요. 자, 예를 들어 제가요, 자, 용산에 있는 컴퓨터 가게 가가지고 컴퓨터 한 대를 샀어요. 컴퓨터 한 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제 주머니에서는 얼마가 나가요? 100만 원이라는 현금이 나가죠. 그리고 컴퓨터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가 들어옵니까? 100만 원이라는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의 거래에 수반되는 현금에 들어오고 나감, 현금의 입출금에 초점을 둬서 거래를 인식하는 게 현금주의예요. 그래서 표 보시면 318페이지 현금주의 동그라미 1번 현금의 수납사실, 달리 표현하면 현금의 입출금입니다. 현금의 수납사실을 기준으로 이제 거래를 인식하고 회계 처리하는 게 현금주의고, 여러분 현금주의를 하게 되면 대개 기장 방식은요 뭐하고 결합이 되냐면 단식부기하고 결합이 돼요. 여러분 단식부기가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현금 출납장이에요. 또는 뭐 여러분들 그 가계부 같은 거, 가계부. 그래서 얼마 들어왔는지, 얼마 나갔는지, 이것만 기록하는 거죠. 이게 현금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현금주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여러분 거래 가운데 여러분 대부분의 거래는 현금에 근거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하지만 현금의 입출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제가 컴퓨터 가게 사장님하고 잘 알아요. 현금 주고 컴퓨터를 사올 수도 있지만 외상으로 사올 수도 있잖아요. 외상으로, 외상거래. 그리고 외상거래는 실질적으로는 거래가 생겼지만 현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진 바가 없죠. 만약 현금주의를 하게 되면요, 외상거래 같은 경우는 거래로 인식이 안 돼요. 여러분, 자, 외상으로 제가 컴퓨터 가게에서 사장님한테서 100만 원 주고 사왔어요. 외상으로. 그러면 저 기준으로 보면 저는 컴퓨터 가게 사장님한테 줘야 될 돈 100만 원, 부채죠. 미지급금이 생긴 거죠. 컴퓨터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저한테 받아야 될 돈, 요거를 미수금이라 그래요. 일종의 채권이지. 이게 발생한 거죠. 이런 것들이 현금주의 해결을 하면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체크하세요. 현금주의는 특징에 외상거래 인식 안 됩니다. 미지급금, 미수수익 이런 거 다 인식 안 돼요. 그리고 감가상각. 예를 들어 자 2천만 원짜리 소나타라는 차를 샀어요. 그러면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줄어들죠. 현금 지불한 바 없죠. 하지만 실질적인 저의 소나타라는 차의 자산은 줄어든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인식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자, 장점 동그라미, 단점 동그라미 해두시고 여러분 현금주의 회계는요 최대 장점이 이해가 쉽다라는 거야. 이해가. 이거는 초등학생도 해요. 왜요? 뭐만 파악하면 돼요? 현금 얼마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만 파악하면 되죠. 그래서 최대 장점이 이해가 쉽다라는 거고, 동그라미 2번 현금의 입출금은 굉장히 객관적이죠. 그래서 자의적인 회계 처리가 불가능해서 통제가 쉽다라는 점. 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데, 현금주의는 이해가 쉽고 이제 통제가 용이하다라는 이런 장점은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자산과 부채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일정 기간 동안 제가 사업을 해가지고 저의 수익이 얼마인지,
또 저의 재산 상태가 얼마인지. 왜냐면 아까 미지급금, 미수수익 이런 것들이 다 감춰지잖아요.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를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동그라미 2번 같은 얘기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해서 얼마의 성과를 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해서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사업의 성과, 또 현재 재산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기업은 현금주의를 안 해요. 바로 발생주의에 근거해서 거래를 인식합니다. 이제 재산에 대한 정확한 측정, 또 사업의 성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중시하는 기업에서는 발생주의를 하는데, 자, 발생주의 이런 뜻입니다. 현금의 입출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와는 상관없이 실질적인 거래의 발생이 생기면 바로 거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실질적인 거래의 발생이 이루어지면 자산의 증감 변동이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 이건 기억하세요. 자산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자본 플러스 부채로 구성이 돼요. 그러면 자, 자본이 일정한 상태에서 자산이 늘었다는 얘기는 뭐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부채가 늘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실질적인 거래의 발생, 즉 자산의 증감 변동에 초점을 둬서 거래를 인식하는 게 발생주의예요. 그래서 왼쪽 페이지 318페이지, 자, 하단에 발생주의 표 보세요. 동그라미 1번. 현금의 입출금이 아니라 자산의 변동, 증감의 발생 사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실질적인 거래의 발생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건데, 여러분 이 발생주의를 하게 되면요, 대개 기장 방식은 뭐와 결합이 되냐면 복식부기와 결합이 돼요. 여러분 복식부기다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복식부기 자체가 대차대조표예요. 복식부기 자체가 대차대조표입니다. 그러니까 대변하고 차변을 대조하는 건데, 이건 이제 회계학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차변이고 이쪽이 대변이에요. 오른쪽이 대변인데, 이제 회계학에 보면 이제 계정 과목이라고 있어서 차변에 기록되는 거, 대변에 기록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 외상으로 컴퓨터 한 대를 사왔어요. 외상으로. 그러면 저한테는 100만 원짜리 컴퓨터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그래서 자산 100만 원 증가, 이렇게 기록이 돼요. 동시에 자, 대변에 왜 어떻게 사왔어요? 외상으로 사왔죠. 그래서 부채, 미지급금 10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자, 이렇게 모든 경제활동에는 이중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래의 겉으로 드러난 측면, 거래의 감추어진 측면을 대변과 차변에 모두 기록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 차변에 기록된 금액을 토탈을 냈어요. 대변에 기록된 금액을 토탈을 냈어요. 그럼 반드시 그 값은 같아야 돼요. 이거를 대차 균형의 원리라 그래. 대변과 차변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만약 이 값이 다르더라 그러면 제가 실수한 거예요. 중간에 뭐 하나 빼먹은 거야. 이거를 대차대조표가 갖고 있는 자기 오류 검증 기능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3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 복식부기는 좀 알아두세요. 복식부기 두 번째 줄 바로 대차대조표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밑에 세 번째 줄 발생주의에서 주로 채택되고, 자, 동그라미 2번 거래의 이중성에 근거했다라는 점. 그런 다음에 마지막 줄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을 대차 균형의 원리, 이거에 근거해서 자기 검증 기능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왼쪽 페이지 318페이지 다시 갑시다. 이제는 발생주의 특징에, 자, 이제는 발생주의를 하게 되면 외상거래도
거래로 인식이 되죠? 방금 봤다시피. 그리고 미지급금, 미수수익 전부 다 부채나 자산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도 여기서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오른쪽 페이지 장단점 봅시다. 상단에 발생주의의 최대 장점 동그라미 1번, 이제는 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동그라미 2번, 원가 계산, 감가상각 이런 걸 다 반영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해가지고 어떠한 성과가 냈는지, 그리고 지금 나의 재산 상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바로 이제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단점 보시면, 단점은 동그라미 1번, 이제 발생주의를 하게 되면요, 채권, 채무, 감가상각 등을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하는데 자의성이, 왜냐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예를 들어 2천만 원짜리 소나타를 샀어요. 그럼 1년 지난 다음에 감가상각이 100만 원이 됐는지 50만 원이 됐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자의성 개입될 여지가 있고, 이 발생주의는요 복잡해요. 이건 뭐 초등학생은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부해야 돼요. 회계학을 공부해야 돼.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크게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를 대비시켰을 때 장단점 기준으로 잘 알아두시고, 자, 오른쪽에 표 바로 밑에 보세요. 국가회계법 알아두십시오. 국가회계법. 이제 2009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만들어져서 시행되는 법이거든요. 국가회계법. 자, 이 법에서 양가로 2번 보세요. 양가로 2번. 국가회계 기준을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줄진 부분 보시면 이 국가회계 기준은, 자, 이제 발생 사실에 따른 복식부기. 그래서 이제 국가 재정에서도 전면적으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양가로 3번 보시면, 자, 이제 국가재정법이 규율하는 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다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이거에 따라서 결산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양가로 5번 보시면 결산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산 보고서에 동그라미 3번 재무제표가 들어가요. 이제는 재무제표가. 그래서 이 국가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재정상태표, 두 번째 재정운영표, 세 번째 순자산 변동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가회계법 내용 잘 봐두시고, 그 다음 뭐 단식부기, 복식부기는 아까 봤죠. 자, 그러면 이제 넘겨보시면, 자, 재무제표라고 돼 있죠. 재무제표. 이 중앙정부 재무제표하고 지방정부 재무제표가 좀 다른데, 중앙정부 기준으로 좀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제표, 그러니까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양가로 2번 재정상태표가 있고, 재정상태표는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말해요. 이거를 나타내는 게 대차대조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다,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정부에서는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안 쓰고 재정상태표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이제 정부 재정상태표에서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었죠. 근데 정부는 자본이 없죠. 그래서 요거를 순자산이라 그래요. 순자산. 그 다음 이제 양가로 3번 재정운용표인데, 이거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줄친 부분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나와요. 근데 정부는 순이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정부 재정운용표에서는 운영차액이라 그래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운영차액. 그 다음 뭐 오른쪽에 순자산 변동표, 이런 거는 가볍게 보시고요. 자, 하여튼 이 정부 회계제도에서는 크게 이제 이거 있죠? 여기 지금 칠판에 정리된 거, 아까 표, 요 내용이 이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대비시키는 식으로 장단점, 특징,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그 예산의 법적 기초입니다. 자, 그래서 321페이지 이 예산의 법적 기초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제
재무행정의 기본 법 체계들인데, 그래서 일단 1번 하단에 로마자 1번 보세요. 국가재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자, 아까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예산이다 그러면 일반 회계 예산이 있고 특별 회계 예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기금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국가재정법이 이게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법인데요. 그전에는 어땠냐면 예산을 규율하는 예산회계법이 있었고 기금을 규율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이 따로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통합한 거지. 그래서 이제 예산하고 기금을 합쳐서 통합 예산이라고도 하고, 또는 달리 말하면은 통합 재정이라고도 표현해요. 재정. 이걸 합쳐서 통합했다 이거야. 또는 통합 재정. 자, 그래서 로마자 1번 보세요. 국가재정법은 예산, 기금을 합쳐서 누구의 재정? 국가의 재정이죠? 이거를 규율하는 기본법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국가재정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재무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국가재정법이에요. 이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는 규정된 내용들이 전부 다 서술이 된 건데, 그래서 일단 국가재정법을 좀 개관을 해보면 제1장 좀 체크 좀 해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해계년도 독립원칙이 규정이 되어 있고, 2번에 체크하세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라고. 그 다음에 3번에 성과중심 재정운영. 그 다음에 5번에 회계하고 기금 간의 여유재원은 신축적으로 운영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당 내용들이 뒤에서 이제 다 나옵니다. 일단은 지금 개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은 예산을 규율하고 있죠. 예산. 그래서 여기서는 동그라미 1번 예산 원칙, 아까 우리 봤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성인지 예산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조세지출 예산. 그 다음에 4번에 예산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3장은 결산을 규율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결산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서 체크하세요. 누구로부터? 감사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습니다. 이걸 감사원 결산 검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감사원 결산 검사를 받은 결산을 국회에 제출해요. 언제까지? 외우세요. 다음 연도 5월 30일에. 그 다음에 제4장은 기금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만 체크하세요. 자, 해마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내듯이 기금운용계획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합니다. 똑같이. 제5장은 재정건전화를 규율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국가재정법. 해당 내용들은 우리 D파트부터 이제 자세하게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정부기업 예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기업 다음에 끊으세요. 자, 바로 정부기업이 뭐냐면, 우리 한번 한 것 같은데, 정부 조직, 정부 부처가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예요. 이걸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4가지 있다 그랬죠.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양곡관리, 조달. 이걸 정부기업이라고 그래요. 정부 조직, 공무원 조직을 통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책임 운영 기관 가운데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경우도 이 정부기업으로 간주됩니다. 자, 그러면 이 4대 정부기업은, 자, 통제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업을 해가지고 정부가 어느 정도 수익성 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 5번째 줄, 이 정부기업의 합리적 경영을 위해서 동그라미 1번 줄 치세요. 특별회계를 운영하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체 수입으로 자체 지출에 충당한다는 얘기지. 국고로 통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정부가 예를 들어 1년간 우편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의 수익이 생겼는지 손해가 생겼는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세항하고 목간의 전용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이건 체크만 좀 해두십시오. 나중에 하겠지만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목적에 쓰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알아서 전용하고 이제 명세서만 송부해라. 그럼 이만큼 그러니까 정부기업 예산법이 의도하는 바는 뭐예요? 바로 이제 이 정부기업 4대 정부기업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에게 어느 정도 재량과 자율성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의 수익, 효율을 이제 추구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 로마자 3번으로 갑시다. 이것도 중요한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에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공사, 공기업, 뭐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또는 뭐 한국주택공사 이들은 정부 조직은 아니죠. 흔히 준정부 조직이라 그러죠. 준정부 조직. 이들을 규율하는 법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도 2007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 그 이전에는 뭐 정부 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여러 가지 법이 막 난립해 있었거든요. 이걸 2007년도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이 법에서 공공기관은 자, 첫 번째 줄 치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뭐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별도의 법인 단체 기관이에요. 한국마사회 뭐 등등.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기관으로서 자, 정부 출연기관 뭐 KDI 한국개발연구원이나 한국행정연구소와 같은 국책 연구기관이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영 경비를 정부가 전적으로 제공해줘요. 이걸 출연기관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그 기관이 스스로 벌어들이는 총수입액의 절반을 넘어서는 경우 그 다음에 정부가 지분의 50% 이상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대주주죠. 또 3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기관의 정책 결정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경우 이제 해마다 기재부 장관이 너는 공공기관이다라고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 이 법에서, 이 법률에서, 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은 세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기업이 있고 준정부기관이 있고 기타 공공기관이 있어요. 자, 공기업은 다시 둘로 나뉘어요. 일단 여러분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액이 절반을 넘어야 돼. 그래야 공기업이 돼요. 자, 그리고 공기업은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시장형 공기업이 있고 준시장형 공기업이 있는데 시장형 공기업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자, 자산 규모가 얼마? 2조 원 이상이고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게 85%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뭐가 돼요? 시장형 공기업이 돼요. 이 두 가지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를 결여하게 되면 준시장형이 돼요. 근데 시장형이든 준시장형이든 어쨌거나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액이 절반은 넘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준정부기관이 있는데 준정부기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있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있어요. 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공기업도 아니고 준정부기관도 아니면 싸그리 나머지는 다 기타 공공기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 규율하려고 하는 초점은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특징 한번 보세요. 이 법에서 규율한 특징. 자, 동그라미 3번. 자, 한국철도공사 독자적인 법인이죠. 삼성과 같은. 그래서 이제 최고 결정기구 이사회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을 하고 책임 경영을 지도록 이렇게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이나 운영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아요. 대신 동그라미 4번 주무기관장과 공공기관이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철도공사의 주무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한국철도공사 사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자, 대신 경영실적평가는 누구로부터 받아요? 공기업 경영실적평가는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받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이 공공기관 예산은요, 국가재정 자체에 안 들어가요. 공공기관 예산은 이건 국가재정이지. 국가재정. 예산하고 기금 자체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독립채산제라 그럽니다. 국가재정 자체에 안 들어가니까 동그라미 6번 어떻게 해요? 예산은, 공공기관 예산은 공공기관의 최고 결정기구 이사의 의결만 받으면 성립이 돼요. 국회 의결 받을 필요가 없어요. 대신 이제 8번에 감사원 감사는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이 법에서 규정한 특징이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공공기관 지정 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그냥 좀 외우십시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은 14개밖에 안 되니까 좀 외우십시오. 시장형. 주로 보면 에너지 회사들이 많죠. 그러니까 산업자원부 산하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에너지 회사죠. 그다음 국토부 산하의 공항, 그리고 해수부 산하의 항만, 이들이 이제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6, 중앙예산기관, 요거 간단하게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 재무행정의 트로이카 동그라미 하시고, 한 나라의 재무행정과 관련해서 크게 3개의 중요한 조직이 있어요. 첫 번째가 중앙예산기관이고, 중앙예산기관, 이제 정부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기구예요. 이제 미국은 중앙예산기관이 대통령 직속에 있어요. OMB라고 하는데, 오피스 오브 매니지먼트 앤드 버젯. 그래서 이제 관리예산처라 그래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앙예산기관은 기획재정부예요. 기획재정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예산기관이 있고 수입지출총괄기관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국고수지총괄기관. 아까 국고로 들어오는 수입하고 국고에서 나가는 지출을 관리하는 기구예요. 수입지출총괄기관은요, 재무부를 말합니다. 재무부. 우리나라의 재무부가 기획재정부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특징이 뭐예요? 기획재정부가 중앙예산기관의 역할하고 수입지출총괄기관의 역할을 겸하고 있죠? 겸하고.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 국고금은 중앙은행에 있죠. 그래서 이제 로마자 2번에 보시면 이제 중앙예산기관의 유형, 3원체제냐, 3원체제 동그라미, 2원체제냐, 2원체제 동그라미. 이거는 바로 중앙예산기관하고 수입지출총괄기관을 분리하게 되면 중앙은행과 더불어 3개의 조직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이 합치게 되면 중앙은행과 더불어 2개의 조직이 되죠. 요 의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원체제냐 2원체제냐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국의 중앙예산기관 기획재정부죠. 그래서 그 기획재정부의 기능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는 시간 되실 때 촘촘히 좀 봐두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재무행정 그 도입 부분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테마 7, 예산의 종류.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까지 한 것 가운데, 자, 가장 중요한 거 꼽아라. 지금까지 한 내용 가운데 재무행정 도입부에서 본 거 가장 중요한 거 꼽아라. 그러면 예산 원칙이에요. 예산 원칙. 시험 문제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계제도예요. 현금주의, 발생주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 중요한 거 꼽아라 보면 예산의 기능, 요 정도. 나머지는 좀 가볍게 보시면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